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자, 시험장 노트 교재 13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총부터 하고 물권하고 채권법 이렇게 역순으로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본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제가 추후에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제 첫 강의니까 두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선생님, 몇 태독 정도 해야 되나요? 몇 태독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보려고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강의는 한 강당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각 잡고 원래 공부해야 될 시간을 빼서 이 강의를 듣지 마세요. 원래 공부할 거 공부하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냉정하게 공부 이외로 그러니까 잠자고 먹고 하는 시간 빼고 공부 이외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보내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기 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 붙고 난 다음에 자기 보상이 있는 거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한 겹도 없는데 무슨 자기 보상이 있겠습니까? 냉정하지만 현실이니까요. 해서 공부 이외의 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짧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확인해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익혀주시면 되고, 교재 여러분들 옆에 보면 메모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은 건들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집을 풀고 자기가 헷갈리는 내용인데 노트에 없는 내용이 있었을 때 그때 여기 옆에다가 쓰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지금은 굳이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본문 내용까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간습법부터 볼 건데요. 거듭된 간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법적 확신이 없었을 때, 법적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간습법이 아니고 사실인 간습이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인 간습하고 간습법의 개념상 차이, 법적 확신 유무의 차이가 있다까지 기억하시고, 2번입니다.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합해야 된다. 그러므로 간습법 등의 내용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는 법원에 의해서 그 효력이 될 수 있다. 해서 부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전체 법질서에 부합이 필요하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요. 종중원의 지위에 관한 판례죠. 종래 남성에게만 인정했던 거는 더 이상 이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요. 현재는 성별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조리입니다. 조심할 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서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기출된 내용인데 조리지 현재 간습법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판례도요. 모의 성과 본으로서 변경된 성년인 자녀는 이제부터 모의 종중에 구성원의 지위를 갖게 되죠. 이 경우도 미성년은 안 되니까 이것도 꼭 함정팔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고요. 효력 부분은 보충적까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따라서 성문법하고 충돌됐을 때는 성문법이 앞선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밑에 2번 도표를 보시면 간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고 사실인 간습은 없다. 간습법 같은 경우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칙의 효력을 가지는 거고, 사실인 간습은 갑과 을 사이의 합의 의사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에 그치고, 간습법의 경우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부터 직권인 거고, 사실인 간습의 경우는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장 증명이 필요하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번 신의칙 보시면 신의칙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합의를 통해서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별도의 항변이 없다 해도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로마자 2번 가시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지요. 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이 되려면요,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의무다까지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아파트 분양 등을 하는데 대규모의 묘지, 쓰레기 매립장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회사가 상대방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이 된다. 근데 고지를 안 했을 경우는 기망이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고요. 제3자 사기가 있었을 경우에 사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하지 않아도 그 제3자에게 민법 제750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제3자에게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취소할 필요 없이도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3번입니다. 취소했을 경우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민법 제750의 경합이 인정이 되죠. 경합이 인정된다. 따라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더블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까지 꼭 비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주제입니다. 신의 측의 파생 원칙입니다.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해제권이 인정되려면요, 계약할 당시에 애견할 수 없었던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할 당시에 애견할 수 있었을 경우는 if 만약에 예측할 수 있다면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객관적 사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 강의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시 사건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객관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밑에 보니까 주관적, 개인적이 아님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애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계약 성립의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의 경우는 처음부터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또 해제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 2번에 기초해가지고 해제할 수 없는 것들인데 요 중에 한 개를 두고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질문 내고 있으니까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36페이지 가시면 보증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해제가 인정되고 니은번은 그냥 다 인정되니까 한번 읽으시면 되고 특정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했을 경우는 사전 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전 변경의 원칙에 근거한 해제권의 인정과 부정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꼭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로마자 2번입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분명히 은행한테 저 임차인 아니에요, 무상거주인이에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해서 앞에 게 이른바 선행행위죠. 선행행위. 나중에 이제 후행행위로서 다시 또 가가지고 저 임차인인데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까지 확인해 주시고 2번 또 중요합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신의 측에 의해서 막아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 등의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돼요. 그럼 맨날 시험 문제에서 신의 측에 반함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질문 내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관련 판례는 일단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또 뒤에서 다 배울 거고 2번에 보시게 되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까지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권리난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주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죠. 다만 이 주관적 가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요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명이 힘들 수 있죠.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해 의사를 사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서 민법에 있는 추인은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추인 같은 경우는 추측해가지고 인정할 수 있다의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2번은 키워드로 간단하게 암기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상계권 남용 사건에서 그 어음을 사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상계 처리했던 그런 사건에서는 판례 같은 경우가 따로 필요하지 아니하다라고 본 바 있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관련 판례 보시면 공로부 사건이다 해서 공로로 쓰고 있는 부지 땅 주인 갑 같은 경우가 그 도로에 대해서 철거 청구하거나 혹은 그 밑에 있는 하수도관 등에 대해서 철거 청구 등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거 청구할 수 없다. 2번입니다. 이 유치권에 관한 부분은 물권법까지 수업 듣고 다시 보시면 쉽게 되니까 지금은 키워드로 고의적으로 유치권을 작출해가지고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도 유치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정도만 확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권리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 1번은 다 아시죠? 생존한 동안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출생신고, 사망신고 둘 다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능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출생 그 자체로서 능력을 취득한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태아 부분 가시면 우리나라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죠. 불상류 다 아시는 거고 일반적 보호주의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2번입니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추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다니까. 출생한 것으로 본다이기 때문에 간주인 것이지 추정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이 해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니까 계속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키포인트는요. 이 조산이 된 경우하고 사산된 경우를 이제 제가 항상 비교해서 문제 푸시라라고 강조를 엄청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산의 경우는 일단 출생을 했으니까 태아 같은 경우가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채권을 취득하고요. 그 뒤에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지만 사산, 즉 모체 안에서 사망해서 아기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배상채권 취득을 못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권리 발생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없으니까 상속도 이루어질 수 없다. 3번입니다. 유증을 할 수 있지만 증여계약할 수 있는 능력은 부정되고요. 또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대신 수증할 수도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의사 능력이지요.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 돼 있다. 직접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밑에 있지만서도 설명을 들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실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효과 부분 가시면 의사능력이 없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무효의 항변이죠.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번은 또 저 뒤에서 배우시겠지만서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적용되는 이 단서 규정이 똑같이 유추가 되기 때문에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까지만 돌려주면 된다까지 일단 한번 들어주시고 6번에 보시면 미성년자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명시묵시 다 가능해요. 그래서 민법은 명시묵시 다 가능한데 이러한 동의가 없었을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이 민법 제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하는 것은 이른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때는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항상 비교했던 게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의 취소의 경우에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었을 때는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법대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이른바 재항변 사유에 해당하지요. 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법대의 동의가 있었음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진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예외 보시면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해도 전혀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로서 법대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번과 관련해 가지고 증여를 받는 것 중에 단순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권리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법대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부담부 증여를 받는 거는 부담이라고 하는 의무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는 게 아니고 의무도 함께 지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거 두 개는 꼭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두시고, 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도 명확한 내용은 또 추후에 채권 강론 파트에 가서 배울 거니까 일단 지금은 그런갑다 이렇게 계속 익혀주시면 돼요. 자, 2번 가시면 민법 제6조에 있는 처분 허락, 용돈 주면서 네가 써라 라고 하는 거고, 3번에 보시면 민법 제8조에 있는 영업 허락이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민소법에서도 사용되는 지식이지요. 자, 그래서 먼저 민법 제6조부터 보시면요,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도 공부 안 하니까 포기해가지고 집문서, 옛날 말로 땅 문서 주면서 네가 다 써라, 그건 안 돼. 여러분들 범위를 정해서 허락했을 때는 임의로 그 말 이꼴 더 이상 민법 제5조에 있는 동의 또 받을 필요 없이 용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 허락만 가지고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까지 갖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민법 제6조에 있었던 처분 허락이 있었을 때도 법정 대리권의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이 낯선 분들은 필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자, 비교할 게 민법 제8조에 썼던 영업 허락, 그리고 성년 의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밑에 나오지만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돼 버리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권이 영업과 관련된 사항만큼은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꼭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이번 또 중요한 판례였죠. 미가 법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알바했고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 계약했을 경우는요, 묵시적으로 처분 허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취소 못하는 이유는 신의칙 위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의칙에 위반됨으로 취소 못한다 하면 틀린 질문이고, 묵시적인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라고 했을 때 옳은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 꼭 조심해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그 문제집에서 이제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를 계속해도 생 취소 못하니까 이거 옳은 질문 아닌가요?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기노트 가지고 설명드릴 때 결론만 보지 말고 이유까지 봐라.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 게 아니라 묵시적인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3번 보시면 영업 허락입니다. 영업 허락이 있었을 때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그 영업법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큼은, 그 다음 페이지, 법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도 소멸돼 버리거든요. 해서 방금 봤지만 민법 제6조의 경우하고 차이를 보인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장사를 못해요. 아버님께서 아침 식사할 때, 야, 너 오늘까지만 장사하고 접어라. 아버님의 심경의 변화기 때문에 조문에는 취소돼 있지만 진짜 의미는 철회고, 철회의 경우는 장례회에 해당하죠. 더 나아가서 아버님께서 너 오늘부터 장사 그만둬라 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을이 단골병과 계약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년 의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법률혼입니다. 사실혼 갖고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때에는 성년의제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요. 두 번째, 사법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공법과는 관계없습니다. 공법상 영역하고는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성년으로서 의제가 되는 거고, 밑에 여러분들 이 정리에 관한 부분은 저 뒤에 해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물권법,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채권 강론하고 상속권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두시고 위에까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서 1번은 봤고요. 2번 또 뒤에 배우겠지만 행위점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제한자인 경우에도 본인 같은 경우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요. 3번 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제한자의 경우도 민법 제1사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다. 즉 취소할 때는 법대의 동의 필요 없어요. 취소권 행사할 때는 법대의 동의 불요.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꼭 비교할 게 여러분들 취소가 아니고 추인은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추인은 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도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 있었을 때는 아직까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인은 못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기읍번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가지고 근로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해도 전혀 애기한테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고요. 5번은 또 비하겠지만 이게 됐을 때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상속법 공부할 때 유언 능력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거니까 이 5번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나중에 상속법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7번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에 관한 부분은 꼭 정리가 필요한데 1번은 미성년 후견인이고 2번은 성년 후견인입니다. 자, 미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권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미가 법대의 동의를 받고 계약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미 같은 경우가 동의가 실제 없었는데 동의가 있었다고 속임수를 썼을 때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을 돌봐주시는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실제 동의를 받아서 계약했을 때도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해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법대의 동의를 받고 행위를 했다. 행위했다. 요 행위에 대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니 물었을 때 너무 단순하게 동의가 있었으니까 취소 못하지 이렇게 문제를 풀지 마시고 거기 있는 을이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피성년 후견인지를 구분하시고 후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라면 동의가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동의가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속임수를 사용했을 때도 취소할 수 있다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로마자 2번 보시면 이해 상반행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친권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 혹은 동기 등은 묻지 않습니다. 2번에 보시면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할 때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의 경우라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고 위반했을 때, 즉 특별 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직접 그 행위를 대리했을 때는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학정적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인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대리권 팔퇴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유동적 무효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근데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는 조심하세요. 후견 감독인 해서 후견인하고 그 후견인을 뒤에서 살펴보고 있는 후견 감독인을 꼭 구분하자. 그래서 감독인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후견 감독인이 있었을 때는 그 후견 감독인이 직접 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후견 감독인이 있었을 때에는 특별 대리인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선임이 필요 없고 후견 감독인이 없었을 때는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1번과 2번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3번 친권 남용의 경우에서 니은번은 제가 또 추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한번 듣기 마세요. 친권 남용의 경우도 상대방 같은 경우가 친권자의 배임적 의사, 남용적 의사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다라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107조 제2항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제3자 정 같은 경우가 선이었을 경우는요, 보호될 수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제가 실제 이제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뒤에서, 그러니까 대리권 파트에 가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 번만 읽어둬도 충분할 겁니다. 8번 가실게요. 세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피성년은 부족이 아니고 결여, 피한정이 부족이고요. 피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자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는 절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심판의 요건 부분 가시면요, 성년과 한정까지는 고려하면 충분하죠. 하지만 특정 후견의 경우는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 그럼 성년과 한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반대해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9번 주제의 경우입니다. 후견인에 대해서 반드시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성년자, 성년 한정까지는 반드시 두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 후견인의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특정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번은 그냥 두시고 3번 중요하죠. 법인 같은 경우는 미성년 후견인은 될 수 없죠. 나머지는 다 될 수 있어요. 인원수의 경우도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여러 명 둘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암기를 잘 두시고, 후견 감독인에 관한 부분은요, 반드시 둘 필요 전혀 없고 모두 이미 둘 수 있다에 불과하고, 후견 감독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러 명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해서 가장 헷갈리는 게 미성년 후견인하고 후견 감독인의 경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은 법인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명만 가능해요. 하지만 미성년 후견 감독인은요, 법인도 될 수 있고요. 여러 명 또 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래서 후견인하고 후견 감독인을 꼭 구분하시라라고 강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복하시면서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번부터는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할 거니까요, 빠르게 한번 쭈르륵 또 한 번 더 스킵하시고, 전 또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